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서울대 주한규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님 모시고 탈원전 정책 그게 문제점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주한규고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예, 이 두 분 교수님은 아마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속상해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에 속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지만 원자력에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처럼 절망하고 있고 어이없어하고 있고, 어떤 교수님은 문정권 이전하고 이후하고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네. 삶의 의미 자체가 달라졌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도 있는데, 최근에 우선 주 교수님께서 이 탈원전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도 하시고 새로운 입법 운동을 하고 계신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탈원전 정책이 이제 시행된 지가 한 3년 지났거든요.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폐해가 드러난 게 있고,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된다면 장래에 이제 예측되는 그런 피해는 아주 상상을 초월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총선 후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이 지금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 정책이 이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의 하나로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이 한국형 청정에너지법 이런 걸 만들어서 국회에서 이제 이런 걸 전문가들 모시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국민한테 비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형 청정에너지법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에 이렇게 잘 맞는, 그러면서도 이제 청정하고 또 저비용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게 그 주요 요소가 원자력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비용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선 비록 뭐 이용률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세계적인 추세에 좀 떨어지긴 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그 효율이 확보되면 이제 국산으로서 원자력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큰 비용 부담 없이 환경 친화적인 그런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한국형 청정에너지법 이거를 청원을 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일단은 지금 탈원전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런 입법이 이제 성사가 되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탈원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탈원전으로 이제 화석 발전이 확대되다 보니까 대기 환경이 이제 많이 나빠진 게 있고요.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 증가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급속하게 이 재생에너지 확대, 태양광을 확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숲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고, 그래서 아주 흉측스럽게 이렇게 변한 것, 또 뭐 ESS 화재 나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볼 수 있죠. 온당한 속도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괜찮을 텐데, 과격하게 지금 탈원전 또 신재생 확대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된 요인이 이제 확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한전에 적자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요금 말고 또 이제 산업의 문제,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그 원자력 기업들이 이제 철퇴를 맞아서 휴업을 하고 결국은 이제 공적 자금을 받아서 수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 관점에서도 보면 이제 원자과 지원 학생들이 대폭 줄었거든요.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핵 융합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줄진 않았는데, 다른 학교들, 특별히 이제 대학원에서 원자력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게 장차 이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문제가 될 거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뒤돌아보면 이 탈원전을 추진하게 된 그런 세력들, 진영들에서 이제 내세운 논리가, 원자력은 한 번 사고 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고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뭐 막심하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자력의 특별히 그 생명에 있어서 안전성, 원자력으로 사고가 나서 죽은 경우는 체르노빌 사고 딱 한 건이고 그때도 43명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사선 원전의 그 사고로 직접적인 이유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사고의 원인도 우리 이제 지진 많이 걱정하는데 지진이 아니고 쓰나미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원자력이 생각보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의심하는 것보다 훨씬 그 생명 안전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일깨워드릴 필요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전혀 이 민주적이고 수기를 거친 그런 과정이 없고요. 전문가의 식견이나 이런 게 반영된 게 전혀 없이 그냥 그 대선 전에 그 선거 캠프에서 몇 사람이 아주 짧은 생각으로 만든 걸 그냥 이제 정책화해서 밀어붙인 거죠. 예, 그런 거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광고를 한번 이제 여러 단체 명의로 했는데요. 특별히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번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저런 문제가 있는 탈원전 정책을 얼른 이제 시정을 해서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저비용 청정에너지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한번 만들자라는 게 이제 그 탈원전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전이 계획돼 있던 것 중에 무엇이 폐기됐고 무엇이 중지돼 있고 뭘 못하게 하고, 이제 국민들은 지금 그 두산중공업이 어마어마한 적자의 파산 위기로 몰리고 있고 한전이 흑자 기업에서 대규모 적자 기업으로 돌아서 지금처럼 어려울 때 그 이전 정부는 늘 하던 게 전기료 단기적으로 인하해주고 그러던 건데 전기료 인하 여력도 전혀 없고 사실 인상 요인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원전으로 생태계 그 어떤 사업들이 지금 중단돼 있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길래 그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그 파산 위기에 몰렸나. 사실은 지금 같으면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 1조 원을 집어넣는다고 그렇죠.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그거는 그냥 부채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만 늘어나고 잘못하면 이제 그 우리 대우조선해양처럼 그러니까 산업은행 소유의 국영기업체가 되는 거죠. 빚이 많은데 그 빚을 못 갚으면 아마 나중에는 자본금으로 전환해가지고 뭐 지분으로 하고 뭐 그런 수밖에 없는 걸 될 텐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 교수님이 뭐 탈원전 정책이 신규 원전을 안 하겠다. 그리고 1차적인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계속 운전도 불허하겠다. 그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신규 원전은 지금 울진에 건설을 하고 있던 신한울 3, 4호기 그리고 나머지 또 4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백지화가 된 거고요. 신고리 5, 6은 다행히 공론화 결과를 가지고 건설을 재개해서 그거는 이제 지금 건설 중이고요. 그 다음은 계속운전을 불허하는데 계속운전보다 더 과격한 게 조기폐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겠다라는 공약을 그대로 그냥 실행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를 35년에서 이제 지금 끊어버린 거죠. 40년이 일단 주어진 허가 기간인데요. 10년 더 이제 운영을 하기로 해서 40년이었는데 35년으로 줄여버렸고, 나머지 원전들은 30년이 운영 허가 기간이면은 30년에서 끊어버리고 40년이면 40년에서 끊어버리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산업체에 큰 타격을 주는데요. 특별히 신한울 3, 4호기나 신규 건설은 두산중공업 같은 산업체에 영향을 주고요. 계속 운전을 불허하고 월성 1호기를 먼저 죽여버리고, 이런 것은 사실 한전의 적자에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운영률이 떨어지고 뭐 조기 폐쇄를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원전과 운영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 불허.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준비되신 자료를 가지고 조금 탈원전 문제를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아마
가장 그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비과학적이고 우악스럽게 했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 정책이고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네, 그렇죠. 이 경제도 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이 원전도 정말 과학인데 이 과학을 전부 그 이념으로 덮어버리니까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났던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미국 모든 나라가 다 그 수명을 연장해서 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뭐 수명 연장이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한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 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자동차 그 검사하는 것처럼. 자동차보다도 정말 저는 그 비교하는 것 중에 항공기하고 많이 비교하면 된 것 같아요. 항공기가 그 원전도 기본적인 시각이 자칫하면 큰 사고 날 수 있다. 비행기도 떨어지면 큰 사고 날 수 있다. 그런 데가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매번 검사를 하고 저걸 하니까 계속 정비를 잘하기 때문에 그 항공기들이 상당히 오래 쓰거든요. 항공기 뭐 40년, 50년 이런 거 쓰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전투기들도 지금도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이상하게 이번에 이제 그런 걸 다 비과학적인 걸로 국민들한테 저걸 주고 특히 뭐 독일 같은 데가 다 유럽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그 CO2 감축 목표를 달성 못하고 몇십 년 뒤로 미뤄야 되고 뭐 그런 그래서 뭐 메르켈 총리가 옛날에 그 원전을 줄여가겠다는 원칙을 다시 뒤로 되돌리려고 그러다가 일본의 사태가 나면서 이제 무의로 끝났는데요. 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탈원전 3년에 드러난 폐해 이런 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주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이 한전의 적자거든요. 과거에 2016년에는 12조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나던 게 지금 이제 작년에 1조 3천억은 넘게 적자가 났고 저게 뭐하고 관련이냐면 이 원전의 이용률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같으면은 66%밖에 원전의 이용률이 안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85% 이렇게 되거든요. 원전이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 그 여러 발전원 중에 가장 싼 원가가 싼 그런 발전원인데 싼 거를 못 사고 이제 LNG 같은 비싼 걸 사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감소하고 그것이 적자를 초래하고 결국 이제 한전도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적자가 지속되면은 안 되잖아요. 해외 주식 시장에서 제소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결국은 이제 저런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전기요금 특례 할인 이런 것도 이제 폐지하는 그런 것까지 나와서 자동차 전기차 찾는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심하고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제일 문제가 될 게 산업 경쟁력에 약합니다. 지금 아주 비근한 예가 그 태양광 그 패널의 소자가 되는 뭐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오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전기가료가 우리나라보다 한 30-40%가 싸대요. 그러니까 OCI나 이런 데가 경쟁력이 없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전기값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순위를 매겨보면 우리나라가 싼 순위로 14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싼 데가 13개 나라나 이미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굉장히 싼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주택용 전기값은 싸지만 산업용 전기값은 그렇게 싼 편이 아닌데 이제 저런 요인 때문에 전기를 더 올리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하고 미국하고도 가장 큰 격차가 나는 제조 원가가 에너지 비용이에요. 셰일가스 이후에 미국의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아주 기형적인 우리나라 전기 그 요금 구조가 주택용이 이제 더 싸진 거예요. 모든 다른 나라는 산업용이 주택용이 한 60% 7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용 올리면 국민 반발이 심하니까 산업용을 계속 올렸는데 앞으로 더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문정권이 한 많은 경제적 폐악 중에 그냥 여기 시청자가 보시면 그 집권 직전에 12조가 넘는 흑자 기업을 2년 만에 마이너스 1조 3천억의 부실 기업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뭐 민간 기업에서는 저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지만 그렇죠. 저랬으면 뭐 저 경영진 다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의 경영진은 뭐 정권이고 이렇게 되면 정권을 내놔야 되는 그런 아주 단순간에 최우량 기업을 이제 부실 기업화 해놓은 건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제 두산중공 같은 그 생태계에 있는 민간 기업까지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갖는 많지 않은 산업 중에 이제 하나로 원전 수출도 지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MB 때부터는 참 오랜 수건 사업으로 해외 수출을 해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수출도 했었는데 그걸 지금 산업을 다 망치고 있어. 정 교수님 그 카이스트가 아랍에미레이트 수출할 때 많이 기여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거기 교수님들 가서 강의하고 계시나요? 처음 2년 동안은 석사 과정, 대학원 과정을 만들고 하느라고 직접 파견을 가서 했었는데 2년 프로그램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연구 협력으로 방향을 좀 많이 틀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뭐 저희 우리나라 그 원전 도입한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프랑스니 일본이니 해외 사업들을 한 것들이 다 시간 약속을 못 지키고 그 예산도 다 초과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그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 줬거든요. 다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그거는 운전할 사람들의 어떤 문제도 좀 있었고요. 여하간 제때 공사를 그 비용 안에서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지어진 그 원전이 미국의 안전 인증도 또 받았고 그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원전이 뭐 잘 가고 있고 그걸 봤을 때는 뭐 UAE 원전 4개가 지금 순차적으로 들어올 텐데 제대로 전기를 만들 거라는 데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있고요. 한국을 파트너로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지만 탈원전이라는 상황을 굉장히 또 우려스럽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60년, 80년을 간 파트너인데 한국이 잘못하다가는 3, 40년 안에 끝날 수도 있겠다. 원자력이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회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필드에서의 성적으로는 한국만한 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한 그 불만을 이제 불만이 많죠.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불안하겠죠. 장기 계약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옛날 같으면 다 우리나라 줄 거를 지금은 이제 경쟁자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3분의 1밖에 안 주고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똑같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메인테넌스 해야 되니까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조처를 취하겠죠. 게다가 국내에서 위험해서 안 하겠다는 이유로 관둔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UAE 쪽에서도 이유가 너무 안 좋다. 너네가 너무 비싸서 못 쓰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한다. 너네는 비싸지만 우린 쌀 수 있으니까 너네 비싼 물건 우리가 사다 쓰겠다라는 말은 되는데 너네가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쓰겠는가. 그러니까 뭐 지금 명분은 딱 그거 하나잖아요. 뭐 저기 기후 변화, 가스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런 거로 보면 당연히 원전으로 가야 되는데 유일한 이유는 이제 위험을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위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한전의 그 적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LNG 발전량이 늘어남으로써 LNG 수입액이 늘어났다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무역 적자 이런 데서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오렌지로 보여진 커브가 원전 발전량이고 파란색으로 된 게 이제 LNG 도입량인데 저거 보면 LNG 원전 발전량이 늘면 LNG 수입이 줄고 거꾸로 되는 소위 역동조 현상이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이제 3년 2017, 18, 19년에는 2018년에는 LNG 값도 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LNG 발전량도 늘어나니까 도입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총 그
LNG 발전 증가액이 만약에 이걸 우리가 그 LNG 원자력 발전장을 유지를 했다면 그러면 이제 도입 안 해도 되면서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던 그 액수가 3조 한 2,500억 정도 되느냐 저런 액수가 이제 탈원전을 함으로써 이제 국외로 나간 거죠. 저만큼이 이제 무역 적자가 된 거죠. 불필요한 무역 적자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물론 미세먼지 이런 게 뭐 나쁨 인날이 많이 났는데 그건 아직 정량화가 좀 되기는 어렵고요. 이 온실가스 증가 우리가 이제 2016년부터 이렇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2030년까지 매년 한 360만 톤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2017년, 18년 이럴 때는 오히려 저 여기 보면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저 초록 커브처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대비해서 그 누적돼서 저기 저 초록 그 곡선 아래 면적을 본 게 한 5,100만 톤이 누적돼서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2,200만 톤씩 줄여 나갔어야 되는데 5,100만 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대비해서는 7,300만 톤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저게 엄청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2030년에 달성해야 되는 그 전환 부분의 목표량이 1억 9,300만 톤인데 지금 7천 몇백만 톤. 이건 물론 3년 누적이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한 200만 톤, 2천 그 정도씩 이렇게 초과된 거니까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탈원전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준다. 그리고 이제 저게 바로 한전이 적자가 되는 이유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전이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이 늘어나면 그 매출권 그 탄소 거래권을 사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4만 원. 그래서 거기서 오는 손실이 더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그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그거를 달성 못하는 우리나라가 달성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한전 부실화의 큰 원인이기도 하죠. 미세먼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수입액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LNG 그거는 이제 수입하는 금액 직접 비용만 하신 거고 그걸 가지고 LNG 발전하는 세들은 간접 비용 늘어나는 건 지금 이제 안 따지시는 거죠, 그죠? 지금 저건 이제 물론 이제 무역 수지 관점에서만 본 거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금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그 2030년 그 목표하는 그 저감 이산화탄소 저감 중에 3,410만 톤이 대책이 없습니다. 저걸 달성하려면 LNG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발전 단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이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데 예측도 잘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LNG 같은 경우는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에너지 가격이 들쭉날쭉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탄소 배출권의 가격도 들쭉날쭉하고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요새 또 코로나대로 가면 걱정 없겠지만 뭐 이거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곧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지금 8차 전력 수급대로 계획대로 가면은 전기 요금이 얼마나 오를까 그걸 이제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30년까지는 23%가 오르고 이제 2040년 그러니까 신재생이 35%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하면은 이제 2017년에 비해서 38%가 올라요. 근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거기다 이제 발전량도 이제 8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늘어나잖아요. 늘어난 발전량에 늘어난 전기료를 이제 고려해서 추가로 국민이 부담해야 될 전기료가 얼마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2040년까지 283조 원이고요. 저걸 이제 2030년까지만 보면 83조예요. 그 뒤에 10년이 200조가 더 들어서 283조입니다. 저게 사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500조 정도 생각하고 무지막지하게 큰 양이거든요. 원자력만 안 와서 저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저기 신재생 확대도 큰 그 인상 요인을 주게 되는데 저런 비용을 사실 탈원전 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사실 없어요. 부당한 이유로서 저만큼의 그 국가적인 낭비를 초래하는데 저런 거를 뭐 국민 복지나 아니면
뭐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생산적으로 쓰는 게 당연히 나은 거죠. 이 재생에너지 그러면 환경에 무지 좋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제가 얼마 전에 외신을 보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그 이렇게 복숭아 가수원하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차한테다가 막 이렇게 과일 스탠스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가면서 손 흔들고 가고 이제 미스터 누구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다가 과일나무를 다 베어내고 태양광을 쫙 가른 거야. 그때 사람들이 다 항의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서 항의로 올리고 가는데 이제 그 동네 시골 풍경을 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전할 때 빛 반사가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태양광을 가까이서 안 보신 분들이 이게 문제. 우리나라도 사진은 가끔 나오잖아요. 저기 태풍 불었을 때 막 다 날아가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그 친환경 뭐 재생 그러면 무조건 다 좋은 거로 하는 그런 그 편견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특별히 숲을 이제 없애고 거기다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관점에서도 안 좋죠. 그렇죠. 숲이 이산화탄소 없애주는 효과도 없고 홍수나고 그럴 때 또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이 태양광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원자력 하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쌀이 과잉 생산이 된대요. 지금 이제 쌀 소비가 줄고 그래서 저는 그 농지의 그 10%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뭐 환경 훼손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한 20년 이 땅에다 하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장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규제 중에 하나가 그 절대 농지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다 보조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그 억지로 생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인데 특히 쌀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국민들 수요가 있는데 못 만들게 하는 게 먼저 아까 태양광도 있고 대표적인 게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은 경사 6도 이상 되는 데만 만들게 법이 돼 있거든요. 규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장을 하나 만들면 산이니까 진입로 만들고 뭐 그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산에다 그걸 만들려니까 딱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막 700억, 800억 들어요. 공사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자들 뺏기 가서 못 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다가 모래 좀 갖다 놓고 잔디 심으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평지에는. 근데 이제 이게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태양광도 그러니까 이제 산 깎고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잖아요. 그리고 나무 해치고 숲을 해치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논에다 그러면 공사비도 이제 덜 드는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 가서 이제 태양광 업자들이 데모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이제 태양광 보조금에 이제 REC라는 게 있는데 REC 가격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3년 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그 REC를 사는 그 기업은 발전 회사는 딱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늘어나니까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REC 값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리금을 제대로 이제 갚지 못하고 뭐 원리금 상환에 14년이 걸린다 이제 이런 불만들을 제기한 건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산에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비싸게 돼서 그런데 논에다 하면은 이제 훨씬 그 원가도 줄어들고 그러면 보조금을 덜 받아도 되고 사실 덜 받는 보조금이라도 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군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과잉 쌀 생산해가지고 계속 묵은 쌀만 먹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탈원전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예정된 대로 그러니까 신안을 3, 4호기도 짓고 계속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영 교수님은 그 굉장히 오래 앞으로 60년 계산을 했는데 저는 이거 2040년까지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커브 보면 저 위에 하늘색이 이제 지금 7차 계획대로 신안을만 짓고 계속 운전을 하는 거고 아래 이제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탈원전대로 가는 거고 저 차이 그게 이제 적분한 게 그 차이가 발전량의 차이인데 그게 한 160 기가와트 이어 정도 돼요. 1기가와트 이어는
기가와트 100만 킬로와트를 1년 하는 건데, 그 20년이니까 매년 한 8기가와트 이어씩 이제 원자력을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LNG나 이제 신재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LNG가 비싸고 신재생도 비싼데 얼마나 더 들어가나 이걸 한번 따져보니까 그게 한 신재생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LNG 조합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 180조 들고 원자력으로 하면 이제 78조가 들어요. 그 차액이 102조 원이 지금 탈원전으로 원자력을 안 하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게 20년간이니까. 예. 그것도 상당한. 예, 매년 5조씩 또 그냥 예. 원전 하나씩 사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원전이 이 발전 단가가 싸다는 거는 뭐 익히 잘 알려진 거고요. 그래서 한전은 원자력에서 전기를 싸게 사가지고 이제 비싸게 파는데,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원전 한 기를 가동해서 1년 동안 생산한 전기를 한전이 사서 팔면은 4,400억을 남깁니다. 한 기에 그렇고 뭐 10기 있으면 4조고 15기 정도 되면 한 6조, 7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걸 가지고 이제 한전이 뭐 비싸게 산, LNG는 비싸게 사고 신재생은 더 비싸게 사잖아요. 그런 거 그 적자를 보전하고 특별히 이제 신재생의 보조금을 원전에서 싸게 산 내서 남는 걸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농촌 뭐 이런데 지금 다 싸게 주는 것도, 그것도 다 이제 원자력을 싸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저 원자력 뭐 이런 그 재생에너지하고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하는데 네. 국민 저 일반인들한테 재생에너지 쪽을 몰고 가기 위해서 그쪽 환경론자들이 저 숫자 장난을 무지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 그 위험 기회 비용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 확률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잡아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맨날 장난을 칩니다. 저는 또 늘 주장하는 게, 신재생하는 사람들이 원자력 하지 말자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의 보조금의 원천이 어디냐면 원자력이거든요. 원자력이 잘 돼야지 자기들. 아니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이게 대체 가능성이 온전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저 전력하고 이게 변동 전력이 다른데, 다르죠. 그 풍력이고 태양광이고 날씨에 따라 뭐 기후에 따라서 다 일정하게 전기가 생산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저장하면 뭐 손실도 많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뭐 유럽에서 많이 볼 때 보면 저게 그 서플라이 공급으로 보지 않고 디맨드 수요 쪽의 변동을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전에서 다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태양광 될 때는 그건 내 거 쓰다가 모자르면, 그렇기 때문에 저게 그 도의 대체제가 아니라 약간의 보완적인 관계인데, 저걸 뭐 이걸 줄이고 저걸로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소위 선전을 하는 거에 R이 100, 재생에너지로 100% 다 할 수 있다. 예. 그 주장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그 그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장치가 ESS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번 싸진더라도 그 용량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화재도 잘 나잖아요. 화재도 나고. 예, 폭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이 아프리카 가서 이 태양광을 가지고 못 사는 동네를 모잠비크 뭐 이런 데 가서 저 사회적 기업으로 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겠다. 전기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그 학생 손을 잡고 한화에 갔어요. 태양광 사업 할 때. 그랬더니 이제 너무 순진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태양광에 대해서. 그 태양광 사업을 하는 최고 경제가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그 테헤란에 그 중국 사업가가 가가지고 뇌물을 많이 주고 그 가로등을 다 태양광으로 교체를 했대요. 근데 한 번도 켜진 적이 없대. 아니 켜지긴 하는데 초저녁에다 꺼지고 그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낮에 켜져서. 아니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게 부패한 나라에 가서 현금 받고 팔아먹고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태양광이 있는데 낮에는 햇빛이 있고 이제 가로등은 밤에 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전력을 밑에 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하고 3일 후에 배터리가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파간 거야. 원한도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저 중동이니까 그 모래먼지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력 수율이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사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그 인건비도 못 감당하고 그래서 그 아주 대표적인 사기인데 그 독재 국가고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를 안 거는데 그래서 흉물로 그냥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장하는데 들어가는 장치나 비용 또 그것도 공해도 일으키잖아요. 전지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대체 효과가 적은 건데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원자력이 뭐 40원, 50원, 60원 정도인데 사용 해결료 비용이 거기 빠진 거다. 그래서 싼 거다. 다 포함된 거죠. 저기 포함해서 나온 가격이 현재도 태양광 풍력의 3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가 그 전에는 뭐 이게 숫자가 어떠니 시비를 걸었는데 그냥 지금 한전의 3년 적자가 누가 옳았는지를 완전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할 수 없죠. 없는 숫자가 나온 거죠. 이거는 뭐 뒤집을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거니까 무슨 정부가 전력 가격을 낮춰준 것도 아닌데 적자가 커졌다는 얘기는 원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외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간 했던 것들이 얼마나 거짓말인가는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우리나라는 이제 천연 에너지 지하 자원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 자원도 뭐 세계 수준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미국 같으면 미국 같으면 태양광이 25% 풍력은 한 35% 이상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15%도 안 되고 태양광 같으면. 그리고 사막이 있는 나라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만 해도 캘리포니아나 그 애리조나 이런 데 사막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투산에서 교수 짓을 했잖아요. 애리조나. 거기는 그 날씨 예보를 볼 필요가 없어요. 365일 중에 330일 이상이 맑음이거든요. 그리고 태양도 어막 뜨겁잖아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소노라 데저트인데 그래서 그걸 땅값이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하는 사람들이 맨날 세계적으로 요새 뭐 30kW당 33센트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뭐 그리드 패리티가 곧 올 거다 그러는데 그건 그쪽 나라지. 그러니까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나 비용이 비슷한 용량으로 해가지고 하면 비슷한데 이 재생에너지는 나라마다 다르고 수율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제주도에 가서 저기 여름에 휴가하면서 거기 풍력 발전기 봤거든요. 이제 제가 휴양지에 묵어가지고 나흘이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이렇게 뛰었거든요. 뛰었는데 중계하는 거 봤나요? 딱 하루 몇 시간 노는 거 봤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여름에 필요할 때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돌고. 그 바람은 겨울에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쓸 때는 작동 안 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그 원가가 전혀 다른 구조고 특히 이제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비하면 공기가 깨끗한 나라하고 또 우리나라 다르니까 태양광 같은 건 금방 그 위에 먼지 안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해야 되고 집에 설치하는 것도 닦아내는 게 큰 문제더라고요. 옥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같으면 또 셰일 가스가 워낙 싸니까 미국은 이제 완전히 셰일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을 계속 이제 거의 3년에 2개씩 쭉 지어왔기 때문에 원전 건설비가 미국에 비해서는 3분의 1, 프랑스에 비해서는 2분의 1. 사실 굉장히 싸게 그러면서 뭐 엉터리 짓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고품질로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 우리나라의 그 우수한 분해와 이 기술로서 지을 수 있는 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기술이 이제 원전이거든요. 원전이 우리나라에 딱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태양광 아까 제가 논을 이용한 태양광 말씀드렸는데 태양광 패널의 이제 효율도 계속 좋아지고 뭐 ESS도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태양광도 개선이 될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이미 검증된 이제 원자력을 주로 하되 태양광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같이 발전을 시켜 나가는 게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청정 에너지 정책이다. 그러려면 적정 그 에너지 믹스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국가 기후 환경 회의에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원자력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기 이제 자문위원들 명단을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계속 비밀로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국회의원에서 요청해서 했는데 거기 뭐 완전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뭐 다 저쪽 사람들만 있어갖고 그 사람들만 갖고서는 이게 적정한 에너지 믹스를 정할 수가 없어요. 원자력이 충분히 안전하다 그렇게 비용이 뭐 사용하기 처리나 이런 거 드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설명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런 저는 이제 이렇게 경영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세상에 30년, 40년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10년 후도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유연하게 전문가들이 정말 의견 모으면서 소위 이제 저희 쪽 용어로 하면 베이지안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셰일가스 같은 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제 그 기술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제가 빌 게이츠 팬이어가지고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특히 요즘 새로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그 이야기를 참 보면서 역시 기술이 문제를 해결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MB 대통령 때 방향을 잘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이게 세계적인 이슈니까 이걸 기술로 산업화한다. 그게 이제 녹색 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자들은 문명을 거부해가지고 CO2 배출을 안 한다는 건 문명을 거부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소확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명을 거부하는 쪽에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거고, 이게 이 시장을 믿고 기술을 믿는 쪽에서는 자꾸 그쪽에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억지로 보조금 주셔서 만드는 것들은 다 도둑질에 불과한 건데, 그 환경운동자들의 명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이제 그런 쪽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자료 이제 보시면서 또 좀 공부를 할까요? 몇 장만 준비를 했는데요. 탈원전을 이제 맞으면서 원자력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기여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를 기여를 한 건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쭉 자료를 이제 찾아봤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990년대 이전은 좀 잘렸는데요. 원자력이 1978년 고리 1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19년 말까지 대략 한 3.7조 킬로와트아워. 이게 별로 뭐 와닿는 단위가 아니라서 얼마만큼인가. 저기다 지금 전기요금 110원 곱하시면은 한전이 얼마만큼 전기를 팔았는가가 나오거든요. 원자력 전기를. 110원을 곱하면은 한 410조 원. 전기로 410조 원 정도의 어치를 원자력 전기를 한전이 파는 거죠. 그러면은 한수원은 그럼 얼마를 가져갔느냐? 한수원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전이었으니까 뭐 구분이 안 되겠지만 여하간 원자력이 그러면은 그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얼마를 가져간 220조. 지금 킬로와트아워당 60원 정도 되니까요. 저희가 3.7조에다가 60 곱하면은 나오는 숫자거든요. 대략 봤을 때도 저게 한 190조 정도의 금액이 한전으로서는 원자력을 해서 이익을 본 겁니다. 그럼 한전이 이익을 봐서 한전만 잘 된 거냐? 한전은 사실 110원보다 더 비싼 전기도 사다가 110원을 맞춘 거기 때문에 크게 이익 본 건 없지만 그 이익을 우리나라 산업이 본 거죠. 뭐 반도체, IT, 자동차, 철강, 조선, 중화학. 그리고 1997년, 8년, 9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IMF 위기를 이제 넘겼죠. 보시면은 그때 전기 수요가 훅 줄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저런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 경제가 같이 죽는 거거든요. 저럴 때
전기 수요는 줄었지만 원자력 발전은 늘는 거를 저기 보실 수가 있어요. 제 아래쪽이 원자력인데요. 전체 전기 수요가 주는데 원자력을 늘렸습니다. 저 당시에는 사실 바깥에서 사오는 석탄, 기름, 가스 다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외환이 오죠. 결식이니까요. 네. 뭐 원자력이 이만저만 효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금융위기 잠깐 겪을 때도 살짝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 큰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 게 한 2010년서부터예요.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라는 거를 IMF 외환위기를 그냥 글로벌의 한머니를 관리 못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노동집약 제조업이었다가 자본집약으로 되는데 그때까지 부채 경영을 막 하고 그래서 경쟁력이 없이 살다가 그때 구조조정을 아주 고통스럽게 한 거죠.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가서 이제 대표적인 상징 사건이 삼성전자가 신경영하면서 그 월마트에 싸구려로 팔던 거를 베스트바이의 하이엔드로 바꿔서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조단위 사실은 그 상장 기업 중에 그 조단위로 이익이 나기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이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석유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냐 흑자냐가 다 결정됐었거든요. 그렇죠.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외환의 위기가 오고 유가가 낮아지면 사정이 좋아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이 우리나라가 전기를 워낙 싸게 그 국민들한테 공급을 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도 수요가 줄질 않아요. 전기 수요가. 안 줄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처럼 이 원가 대비로 변동해서 주고 생산이 비싸면 비싸게 팔고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절전을 많이 하게 돼서 수요가 주는데 우린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품질 좋은 전기 때문에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를 인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가 잠깐 정전 사태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발전이. 근데 그거 정말 잠깐 섰거든요. 그런데 700억에서 900억 정도 손실 나거든요. 그 공정 중에 했던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화학회사는 그러면 아주 큰일 나거든요. 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KTX가 제 시간에 오고 전철이 제 시간에 다니고 이런 것도 다 그 품질 좋은 전기. 다른 나라 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품질로 풍부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일본, 한국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이고 그렇죠. 다른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게다가 최근에는 저기 그래프 보시면은 아래쪽에 원자력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용률이 떨어지면서 저렇게 된 거고 월성 1호기도 뭐 되게 조기 폐쇄가 되고 그러면서 늘어난 게 고위의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LNG 늘어났고요. 석탄 늘어났습니다. 저 석탄 늘어난 게 아주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서 밑에 아주 조그만하게 있는 게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인데 지금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표시하기가 좀 크기가 작아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말만 요란하지 비중으로 보면 다 저렇잖아요. 그래서 저걸 앞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그냥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원자력을 지금 당장에 죽여버리는 이제 우를 이제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원자력이 적어도 한 200조 가까운 돈을 세이브를 해줬는데요. 만약 저게 산업체의 부담으로 그간 전가가 됐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지도가 그려졌겠죠. 그럼 원자력이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일 수 있는가? 근원적인 거는 딱 요겁니다. 우라늄 연료를 우리가 쓰는데요. 그 해결료가 좀 펠렛이라는 건데요. 저게 우라늄 산화물입니다. 저걸 이렇게 봉에다 넣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에 넣었는데 저거 한 덩어리 요만한 게 5.8g 정도 되고요. 저기에 들어가는 천연 우라늄 가격이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전기로 일반 가정이 한 8개월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CO2는 물론 하나도 안 나오고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똑같은 전기를 석탄으로 만든다 그럼 석탄 1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석탄 1톤을 태우면 어떻게 되느냐? CO2가 4톤이 나와요. 그리고 CO2 톤당 지금 배출권 거래되는 게 3만원, 4만원 하거든요. 그럼 4톤이면은 16만원이 배출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석탄 가격은 얼마냐? 뭐 가격이 요즘 뭐 너무 요동을 치고 있어서 그냥 범위로 대충 잡았는데요.
한 5만 원, 10만 원 합니다. 1톤 사오려면은. 석탄 가격보다 CO2 배출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원유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835리터. 1배럴이 159리터니까 나눠보시면은 한 5배럴 조금 더 넘어가는 정도 되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10만원 정도 되겠죠. 너무 뭐 20불 아래로 막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또 올라갈 때는 100불 근처까지도 간단 말이에요. 10만원에서 60만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CO2는 2.5톤 나오고요. 그럼 가스는 어떻게 되느냐? CO2 한 2톤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격은 석탄하고 원유 가운데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천연 우라늄 5,000원짜리를 가지고 해결료를 만들면, 해결료는 뭐 대략 한 2만원 정도 만들어질 거예요. 농축도 해야 되고 변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천연 우라늄 가격은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원자력 경제성의 근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성에도 근원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그러면 탈원전을 해서 우리가 보는 손해가 도대체 얼마일까? 끝까지 신고리 5, 6호기가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원전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럼 탈원전을 할 경우에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대략 10조 킬로와트 아워 정도 전기를 만들고 끝날 겁니다. 현재까지 3.7 했고요. 앞으로 이제 더 해서 10이 될 텐데, 그럼 한전은 1100조 원을 팔 거고 한수원은 600조 원을 가져갑니다. 그럼 한전은 500조 원이 남죠. 그런데 만약 신한울 3, 4호기 지금 건설을 하다가 중단을 해놨어요. 두산중공업이 그거 만들고 있다가 멈춰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걸 하게 된다면 한 1조 킬로와트아워보다 좀 더 많은 전기가 새로 생깁니다. 그러면 한전은 거기에서 140조 원이 더 추가가 되고, 뭐 저기 이익이 몇십조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계속운전이라는 것을 불허를 하고 있어요. 40년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종료되면 끝이다. 이게 물리적인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을 내버리면은 10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처럼 적어도 60년, 지금은 80년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15.7이 돼서 한전이 1700조 원의 한전 매출이 발생을 하고, 한수원은 그 중에 한 940조 원을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또 한전은 이익이 한 7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할 때는 500조 원 정도가 이익이 됐는데, 탈원전을 안 하고 신한을 건설하고 계속운전을 허용을 해주면 이게 760조 원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거기서 늘어나는 비용만 해도 한 250조 원, 300조 원 가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 늘어나는 5.7을 LNG나 태양광으로 조합을 해서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400조, 500조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태양광이 싸진다 뭐 이러는데, 그건 사실 모듈 가격이 조금 싸지는 거고요. 모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돼요. 모듈 가격이 싸지더라도 여력이, 싸질 수 있는 여력이라는 게 제한적이고. 그럼요. 그 제일 큰 게 부동산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인건비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숨어 있는 비용들이 또 있습니다. 태양광은 싸질지 몰라도 태양광이 없을 때 그걸 백업을 해줘야 되는 설비들을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넣으면은 싸질 수가 없고요. 게다가 태양광만 할 수는 없습니다. 풍력도 해야 되는데 육지에는 거의 포화 상태고 이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점프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고려하면 현재 원자력 60원, 태양광 뭐 160원, 180원 하는 구도가 크게 바뀔 수는 없는 내용이에요. 태양광 업자가 정산 받는 비용이 160원 하다가 100원 정산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이 싸진 걸로 착각을 하겠죠. 그런데 싸진 게 아니고 그 비용을 우리가 다른 데서 또 가스 발전을 하면서 또 송전 비용을 부담하면서 다 되고 있는 거죠.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조, 400조, 한 500조까지도 우리가 탈원전으로 인해서 볼 손해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 가격은 뭐 모든 물가의 원가니까요. 그죠? 그건 뭐 공산품만 아니라 뭐 자영업자도 다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올라가면 모든 물가의 그 원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국가 경제가 나빠지는 건데, 그 이제 뭐
시청자분께서 이 구체적인 숫자를 보고 얼마나 이 원전 산업이 큰 산업인가. 그러니까 지금 GDP 대비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요. 단위가 다 좋으니까 10조, 100조 뭐 이런 좋으니까 얼마나 큰 산업을 지금 정부가 망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광고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만 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국민들이 한 편이 되셔야 되는데, 네. 다른 풍력의 뭐 비용도 계산하셨나요? 아니, 이건 뭐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OECD에서 내놓은 자료인데요. 예.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을 집어넣으면 적게 있을 때는 뭐 나오다 말다 하는 것들이 자금 수준이니까 예. 크게 대응을 안 해도 되는데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듯이 한 50%쯤 된다. 절반 가량을 하자. 예. 그러면 이제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4시간 일하고 퇴근해버리는 태양광을 백업하기 위해서 20시간 근무하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비용이,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연결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수력도 없어요. 대규모 수력이 있고 다른 나라와 연결돼 있으면 그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수입해오면 되니까. 네, 수입해오고 밤에 수력 발전 좀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없을 경우에는 저기 보시면 50%의 No IC, 저게 다른 나라하고 결합이 없다. 인터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드로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킬로와트 아워당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대략 저게 한 60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태양광이 100원을 가져가더라도 사실 16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거 한전에서는 전기를 요금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탈원전 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도 뭐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한 20% 정도가 일자리 중에 제조업 관련 일자리인데요. 그러면 무슨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좋아할까?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서비스업 쪽에 프로페셔널한 뭐 금융이나 메디칼, 바이오 이런 쪽이고, 미국에서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 제일 높은 산업이 에너지 산업이에요. 1인당 매출액이 제일,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처우를 잘해줄 수 있는 산업이 에너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전 이런 데 가면 여직원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못 뽑아요. 우리나라 공기업은.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시장을 늘리고 매출을 늘려가지고 했다가 괜히 전에 그 MB 대통령 때 석유공사 외국에 가서 저기 그 자원 자주율 높인다고 투자했다가 나중에 되니까 뭐 사장도 다 구속한 거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에너지 산업을 한전을 그때도 들더라도 한전의 기술이나 이걸 받아서 해외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을 만들어야, 거기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래야 그 정부 힘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했는데, 이 정말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그걸 들고 전 세계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다녀야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전, 뭐 가스공사, 뭐 해가지고 그 에너지 산업 전부가 공사예요. 공사니까 일자리를 못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R&D 투자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그러고 있어서, 여기에 주인이 생기는 민영화가 돼야 청년들한테 일자리가 주고, 또 원자력 공학하는 친구들이 신나서 전 세계를 향해서 막 다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텍사스 같은데 보면 그 MBA 애들이 가는 거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에너지 산업이거든요. 거기가 워낙 처우가 좋으니까, 그렇죠.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속상해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두 분이 다 원자력 기술 개발하시고 연구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국민들 설득하는 자료 만드시느라고 그냥 지금 2-3년 거의 한 3년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경제학자가 되신 본업이 이런 게 아닌데 1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 얼른 본업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래서 뭐 여기 이병태 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뭐 잘 아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겠지만 주위 분들한테도 좀 이런 거 잘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저희 방송분이 여기저기 퍼날 수 있게끔 저희가 부탁을 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더 다른 자료 있으신가요? 어떤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아주 우리 바쁘시고 속 많이 상하고 계신 그렇지만 나라를 살리려고 지금 3년째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두 원자력 공학의 빅 가이드를 오늘 모시고 방송을 해서 아주 영광입니다. 두 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